위자료 같은 소리 하네. 평생 내 돈으로 먹고 살았으면서 빨리 도장이나 찍어. 30년간 시어머니 병수발에 청춘을 바친 아내는 체념한 듯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법원을 나서던 남편에게 아내는 웃으며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습니다. 당신이 건물주였다고? 30년 동안 날 속였다는 거야? 이 이혼은 무효야. 무효라고. 남편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생 하찮게 여기며 살았던 아내가 숨겨둔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가을비가 창문을 세차게 때리는 저녁, 박진철이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진철의 얼굴은 흙빛으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김자영은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남편의 기색이 심상치 않음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진철이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툭 던져놓고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영아 하던 거 멈추고 이리 와서 좀 앉아봐. 자영이 고무장갑을 벗으며 다가가자 진철은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가 초조한 듯 다시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오늘 정말 어렵게 꺼내는 이야기야. 당신 안색이 왜 이래? 또 어디 투자한 거 잘못된 거야? 자영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진철이 고개를 푹 숙이며 서류 봉투를 자영 쪽으로 쓱 밀었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가졌어. 거래처가 줄줄이 부도나는 바람에 우리 회사도 끝장이야. 당장 갚아야 할 빚만 10억이 넘어서 집도 곧 넘어갈 거야. 자영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자 핏기가 싹 가신 얼굴이 되었습니다.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이렇게 서류상으로라도 남이 되어야 너라도 살 수 있어. 빚쟁이들이 들이닥치면 너까지 험한 꼴 당해. 너까지 연대보증 책임을 질 수는 없잖아. 진철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괴로운 듯 신음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고작 돈 때문에 이렇게 쉽게 이혼하자고? 자영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진철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쾅 내리치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평생 뼈 빠지게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내 심정은 오죽하겠어. 자영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서류에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이야기는 단 한 줄 없이 오직 갈라서 자는 내용뿐이었습니다. 30년 전 시집 온 날 호된 시집살이를 예고하던 시어머니와 그 옆에서 수수방관하던 진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석에 누워있던 10년 동안 자영의 삶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영아, 어머니 약 드실 시간 지났잖아. 자영아, 병원 가야 하니까 택시 불러. 매일같이 반복되는 고된 수발에 자영의 허리는 굽었고 손마디는 굵어졌지만 진철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당신 어머니를 어떻게 모셨는데 이혼하자는 소리가 나올 수 있어? 자영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묻자 진철이 귀찮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잖아. 이제 신경 쓸 사람도 없는데 무슨 걱정이야. 자영은 기가 막혀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찍는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이미 마음은 텅 비어버린 뒤였습니다. 3년 전 겨울 시어머니의 병세가 깊었던 어느 밤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야, 나 또 실례했다. 시어머니가 이불 속에서 힘겹게 신음했습니다. 자영이 이불을 들추자 코를 찌르는 냄새와 함께 축축하게 젖은 침대 시트가 보였습니다. 어머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얼른 닦아드릴게요. 자영이 시어머니를 안아 일으키는 순간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와 비명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시어머니를 욕실로 옮겼습니다. 여보, 나 좀 도와줘. 허리가 너무 아파. 자영이 거실을 향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진철은 들은 채도 않고 TV 볼륨만 더 높였습니다. 아, 시끄러워. 지금 중요한 뉴스 보는데 왜 불러? 그 정도는 당신 혼자 할 수 있잖아. 자영은 혼자서 시어머니를 씻기고 무거운 이불 빨래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 시간 진철은 거실 소파에 누워 낄낄거리며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간병인 좀 쓰면 안 될까? 나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아. 저녁 식탁에서 자영이 숟가락을 든 채 사정했습니다. 진철이 먹던 밥그릇을 탁 내려놓으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또 돈 타령이야? 간병인이 한 달에 얼만 줄이나 알아? 생돈 300이 나가는데 그 돈이 땅 파면 나와? 집구석에서 놀면 뭐 할 건데? 하지만 나도 이제 한계야. 몸이 말을 안 듣는단 말이야. 아프면 병원 가서 주사나 한 대 맞고 와.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도리인데 남들 다 하는 걸 유독 너만 왜 이렇게 티를 내? 그날 밤 시어머니가 자영의 손을 힘없이 잡았습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즐기게 살아서 내 고운 인생을 내가 다 망쳤구나. 시어머니의 눈가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자영이 애써 웃으며 화장실로 달려가 수돗물을 틀어놓고 소리 죽여 울음을 삼켰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진철이 서류를 낚아채듯 챙기며 자영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고맙다. 군말 없이 받아줘서.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다시 일어서면 그때 꼭 보답할게. 한 달 전 강남의 빌딩 숲이 내려다 보이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박진철이 서류를 꼼꼼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사장님 재산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금태 안경을 쓴 변호사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재산 은닉을 위한 서류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처남 앞으로 돌렸고 판교 상가는 동생 명의로 바꿨습니다. 현금 15억은 어제부로 해외 계좌로 다 빠져나갔고요. 일 처리 하나는 끝내주네. 이혼할 때 그 여자한테 10원 한 장 안 가게 싹 다 치워야 해. 진철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만년필 뚜껑을 열었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부인이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소송을 걸어도 서류상으로는 빚더미만 남은 걸로 나옵니다. 오히려 빚 갚으라고 할까봐 부인이 먼저 도망가고 싶을 겁니다. 좋아, 아주 좋아. 변호사님한테 준 수임료 3천만 원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 진철이 서류에 서명을 마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변호사가 허리를 굽히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골치 아픈 일 다 털어내고 자유를 즐기십시오. 진철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번쩍이는 검은색 벤치에 시동을 걸고 그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닌 호텔이었습니다. 삼성동 호텔 스위트룸. 오은숙이 미리 차갑게 칠링된 샴페인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검은 드레스를 입은 은숙이 진철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자기야, 다 끝내고 온 거야? 완벽해. 당신이 소개시켜준 변호사, 일처리가 아주 깔끔하네. 진철이 은숙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은숙이 샴페인 병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곧 촌스러운 아줌마랑은 영영 끝인 거지? 한 달 안에 정리할 거야. 사업 망해서 빚쟁이 쫓아온다고 겁 좀 주면
알아서 도장 찍을 여자야. 진철이 샴페인 코르크를 힘차게 뽑자 펑 소리와 함께 하얀 거품이 흘러넘쳤습니다. 정말 속이 다 시원하다. 자기가 그런 여자랑 한 집에 사는 거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그 식모 같은 여자랑 수준 안 맞게 왜 결혼한 거야? 은숙이 진철의 목에 팔을 휘감으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처음엔 참하고 수수한 게 좋았어. 근데 이젠 얼굴만 봐도 정이 뚝 떨어져. 맨날 힘들다 징징대기만 하고 여자가 꿈일 줄을 알아야지. 그러게 말이야. 여자는 나이가 들어도 관리를 해야지. 나 좀 봐. 내일 모레 50이어도 이렇게 탱탱하잖아. 은숙이 몸을 빙그르르 돌리며 자태를 뽐내자 진철이 은숙을 와락 끌어당겼습니다. 그래, 너는 정말 볼수록 매력적이야.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더는 그 여자가 필요 없으니까. 두 사람은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서 샴페인 잔을 쨍하고 부딪혔습니다. 우리의 화려한 새 출발을 위하여. 그 아줌마가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그날을 위하여. 은숙이 얄밉게 덧붙이며 깔깔거렸고 진철도 덩달아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참 자기야. 당신 자식들은 걔니가 가만히 있을까? 아들 녀석은 내가 사업 자금 좀 대준다고 하면 바로 내 편 들 놈이야. 딸려는 유학 보내준다고 꼬시면 되고. 역시 자기는 계획이 다 있구나. 머리 하나는 타고났다니까. 그럼 30년을 데리고 살았는데 그 여자랑 애들 다루는 법을 모르겠어? 일주일 후 이혼 절차는 진철의 계획대로 일사천리로 끝났습니다. 자영은 낡아 빠진 캐리어 하나에 옷 몇 벌과 앨범을 챙겨 넣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짐이 그게 다야? 진철이 팔짱을 낀 채 삐딱하게 서서 물어보자 자영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잡동사니 다 두고 몸만 가. 어차피 좁은 방에 짐 많아봤자 고생만 하지. 당신 말대로 짐 줄였어. 갈게. 자영이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진철이 등 뒤에 대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어. 잘 살아. 자영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진철이 누군가에게 들뜬 목소리로 전화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은수가 방금 나갔어. 자영은 입술을 깨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자 찬바람이 휑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1시간 뒤 자영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다세대 주택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반지하 방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구나. 자영이 신발을 벗고 들어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벽지는 습기를 머금어 쭈글쭈글했고 천장 구석에는 누렇게 물이 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손바닥만 한 창문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겨우 보일 정도였습니다. 열쇠를 건네주러 온 주인 여자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30, 관리비는 3만 원 따로예요. 배관이 오래되어서 그런지 따뜻한 물이 가끔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네, 알겠어요. 주인이 나가고 덩그러니 남겨진 자영은 짐을 풀 기력도 없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아들과 딸에게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랑 이혼했다. 엄마 이제 노원구 쪽으로 이사 왔어. 20분이 지나도 답장은커녕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분명히 읽음 표시가 떠 있었지만 자식들은 침묵했습니다. 참다 못한 자영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아. 딸에게 걸어도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영은 휴대폰을 힘없이 떨어뜨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았지만 물 한 병 없는 텅 빈 공간이 서늘한 냉기만 뿜어냈습니다. 자영은 편의점에서 사온 차가운 김밥 한 줄을 씹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 골목길에서는 취객들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 꼴이 됐을까? 정말 헛살았구나. 자영은 먹던 김밥을 내려놓고 짐가방 구석에 넣어둔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뽀얗게 먼지가 앉은 앨범을 넘기자 빛바랜 신혼여행 사진 속 진철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좋은 사람 같았는데 다 거짓말이었어. 자영이 허탈한 마음에 앨범을 덮으려는데 맨 뒷장에 끼워져 있던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남긴 편지였습니다. 우리 며느리 자영이 미안하다. 나 때문에 고생만 했구나. 내가 가거든. 이제 편히 살아라. 지렁이가 기어가듯 떨리는 필체였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이 자영의 가슴을 쳤습니다. 자영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복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영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통곡 소리가 좁은 반지하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혼한 지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영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동네 식당과 가게를 부지런히 돌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저기, 사장님, 혹시 주방 보조 일할 사람 안 구하시나요? 자영이 용기를 내어 작은 분식집 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죽 묻은 손으로 자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줌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62이에요. 하지만 일은 정말 야무지게 잘할 수 있어요. 에이, 안 돼, 안 돼. 우리는 빠릿빠릿한 젊은 사람 구해. 자영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가게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가게도 그 다음 가게도 문전박대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경력이 아예 없으시네요? 식당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죄송하지만 다른 곳 알아보세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도록 자영은 단 하나의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다닌 탓에 발이 퉁퉁 부어 신발이 터질 듯 꽉 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건가? 자영이 공원 벤치에 털썩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던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징하고 울렸습니다. 구청에서 보낸 공공글로 모집 문자였습니다. 새벽 거리 환경미화원 모집. 새벽 4시 8시. 시급 9,620원. 자영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기에 망설임 없이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일주일 후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새벽 4시. 자영은 야광 조끼를 덧입고 자기 키만 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구청 직원이 손가락으로 거리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편의점부터 저기 사거리 횡단보도까지가 김자영 씨 담당 구역이에요.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깨끗하게 치우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영이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빗자루질을 시작했습니다. 바닥에는 담배꽁초와 깨진 술병, 누가 쏟아놓은지 모를 토사물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취객이 마구 버린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서는 역한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더러워. 정말 비위상해. 자영이 코를 틀어막으며 억지로 쓰레기를 주워 담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빗자루를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돈을 벌어야지.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참아야지. 살을 애는 듯한 찬바람이 불어와 뺨이 얼얼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곱아 빗자루를 놓칠 뻔했지만 다시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길가에 덩그러니 버려진 명품 쇼핑백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도 저런 걸 사던 때가 있었는데. 자영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흙 묻은 쇼핑백을 종량제 봉투에 쑤셔 넣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강남의 화려한 카페, 오은숙이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랑하고 문이 열리자 자영의 아들 선우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세상에, 정말 우연이네요. 자영 씨 아드님 선우 군 맞죠? 은숙이 깜짝 놀란 척 연기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우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은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아시나요? 누구시죠? 아버님 회사 거래처 대표예요. 예전에 몇 번 뵀었는데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아, 그러셨구나. 반갑습니다. 은숙이 세상 밝게 웃으며 맞은편 자리를 권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커피 한 잔 같이 하실래요? 제가 살게요. 아니, 괜찮습니다. 친구 만나기로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요? 바쁘시구나. 그럼 이거라도 받으세요. 은숙이 명품 가방에서 고급스러운 포장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최신형 노트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아유, 괜찮아요. 거래처 홍보용으로 나온 건데 젊은 분들 써보고 의견 좀 달라고 드리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선우가 엉겁결에 봉투를 받아들자 은숙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요. 두툼한 현금 봉투를 쑥 내밀었습니다. 취업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시죠? 용돈이라 생각하고 쓰세요. 이건 정말 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 뵙는데 이러시면 곤란해요. 에이, 제가 아버님한테 그동안 신세 진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아드님 통해서라도 조금이나마 갚고 싶어서 그래요. 은숙이 억지로 봉투를 선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혼하시고 많이 힘들어 하시죠? 네, 그냥 그렇죠. 제가 건너 들은 이야기로는 아버님이 재산을 다 숨기셨다면서요? 어머님이 워낙 돈을 물쓰듯 펑펑 쓰셔서 어쩔 수 없이 그러셨다면서요. 선우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돈을 막 썼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명품백이며 보석이며 사모님이 쇼핑 중독 수준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그것 때문에 빚까지 지시고 많이 힘드셨대요. 그래서 사업도 기울고. 은숙이 세상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혀를 찼습니다. 선우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친구가 와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 그래요. 또 봐요. 제 명함 하나 드릴게요. 은숙이 금박이 박힌 명함을 건넸습니다. 선우가 카페를 빠져나가자 은숙이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야. 일단 첫 단계는 성공이야. 아들이 아주 쏙 넘어가던데? 한 달 뒤 사를 애는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던 아침이었습니다. 자영이 새벽 청소를 마치고 온몸을 녹이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감각이 없을 정도로 시려워 입김을 호호 불며 비비고 있었습니다. 너무 춥다. 그때 건너편의 화려한 백화점 입구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진철과 오은숙이었습니다. 진철이 다정하게 은숙의 어깨를 감싸 안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자영이 소스라치게 놀라 벤치에서 벌떡 일어나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역시 벌써 새 여자가 있었구나. 자영이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철이 은숙을 조수석에 태우고 문까지 닫아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운전석으로 가려다 멈춰선 진철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자, 잠깐. 이거 받아. 진철이 명품 로고가 박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은숙이 창문을 내리고 상자를 열어보더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야, 오빠, 이거 다이아몬드 목걸이잖아. 너무 예쁘다. 뭘, 이 정도는 기본이지. 우리 은숙이 목에 걸 건데. 진철이 은숙의 목에 직접 목걸이를 걸어주고는 볼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자영이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는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 예감이 틀리지 않았어. 더러운 인간들. 자영이 미련 없이 돌아서서 도착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백화점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이혼 전부터 이상한 징조는 차고 넘쳤습니다. 진철은 갑자기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 옷에서는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바보 천치같이 왜 그걸 몰랐을까? 자영이 젖은 눈으로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집에 도착한 자영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들 선우에게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 엄마야.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해라.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핸드폰은 잠잠했습니다. 그래, 취업 준비하느라 바쁘겠지. 자영이 애써 위로하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시각 아들 선우는 은숙이 사준 외제차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숙이 핸들을 잡으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어머님한테 연락 안 드려도 돼요? 방금 문자 온 것 같던데. 뭐 나중에 하죠. 바쁘니까요. 선우가 귀찮다는 듯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자영의 문자가 쓸쓸하게 떠 있었습니다. 근데 대표님, 정말 저희 엄마가 돈을 그렇게 흥청망청 썼나요? 제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아버님이 술 드시고 펑펑 우시면서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은숙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명품 백만 수십 개에 금고에는 보석이 가득하고 아버님이 제발 좀 아껴 쓰라고 말리셔도 들은 척도 안 하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왜 아무것도 없죠? 그 많은 게 다 어디 갔대요? 다 팔아서 도박빚 갚는 데 쓰셨대요. 사모님이 카지노에 빠지셨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선우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엄마가 도박을 했다고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제가 득될 것도 없는데 왜 없는 말을 지어내겠어요? 은숙이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선우의 손등을 살포시 덮었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앞으로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드릴게요. 다음 날 저녁, 자영이 퉁퉁 불어버린 라면 냄비를 앞에 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TV도 없는 좁은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정막을 깨고 핸드폰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딸 지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자영이 반가움에 헐레벌떡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이니? 엄마야. 엄마, 나 지금 바빠서 길게 통화 못해. 용건만 말할게. 지은의 목소리는 찬바람이 쌩쌩 불듯 차가웠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밥은 먹었어? 아빠가 유학 비용 전액 다 보내줬어. 나 다음 학기부터 미국으로 유학 갈 거야. 유학?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갑자기가 아니지. 원래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반대해서 못 갔잖아. 자영이 기가 막혀 말을 더듬었습니다. 내가 언제 반대를 했니?
형편이 안 되니까 미루자고 한 거지. 아빠는 다르게 말하던데 엄마가 사치하느라 돈 다 써서 못 보내준 거라고. 뭐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됐어. 나 지금 이혼한 부모님 사이에서 누구 편 들고 싶지 않아. 각자 알아서 잘 사세요. 지은이 매몰차게 쏘아붙이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자영이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갈 뿐 받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자영이 먹통이 된 핸드폰을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철이 돈으로 자식들을 매수하고 이간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당장 맞설 힘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조차 버거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는 건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자영이 퀭한 눈으로 벽에 걸린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낯설 정도로 늙고 초췌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거칠어진 피부가 고단한 삶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해, 김자영.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애들을 위해서라도 버텨야 해. 자영이 벌떡 일어나 찬물로 거칠게 세수를 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자영이 묵묵히 거리 청소를 하고 있는데 옆 구역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자영 씨, 잠깐 쉬었다 해요. 이거 하나 먹어요. 아주머니가 은박지에 싼 따뜻한 김밥 한 줄을 내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배 안 고파요. 뭐가 안 고파? 새벽부터 나와서 고생하는데 아침도 안 먹고 나왔잖아요. 아주머니가 자영에 쥐고 있던 빗자루를 뺏어들고 손에 김밥을 쥐어주었습니다. 처음엔 다 힘들고 서러워요. 나도 그랬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영이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자 따뜻한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 온기에 울컥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근데 자영 씨는 어쩌다 이런 험한 일을 하게 됐어? 이혼했어요.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요. 아이고, 저런 마음고생이 심했겠네. 아주머니가 안쓰러운 눈빛으로 자영의 축 처진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 지나면 다 무뎌지고 괜찮아져요. 나도 10년 전에 남편 바람나서 이혼했는데 지금은 혼자가 훨씬 편하고 좋아요. 아주머니가 호탕하게 웃으며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힘내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다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죽으란 법은 없다니까. 자영이 입안 가득 김밥을 우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은 여전히 캄캄한 터널 속에 있는 듯 막막했습니다. 이 긴 어둠의 끝이 언제쯤 보일지, 과연 끝이 있기는 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자영이 새벽 청소를 마치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십니까? 등기우편 왔습니다. 김자영 씨. 자영이 화들짝 놀라 문을 열자 우체부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쑥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본인 맞으시죠? 봉투 겉면에 찍힌 법무법인 태산이라는 붉은 도장을 본 자영의 고개가 갸웃해졌습니다. 나한테 변호사 사무실에서 올 게 뭐가 있지? 우체부가 떠나고 자영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자 낯선 내용의 서류가 우수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신인 김자영 귀하. 고 박정수님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정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박정순 이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박정수는 자영의 먼 친척 이모로 어릴 적 명절마다 꼬깃꼬깃한 지폐를 손에 쥐어주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삶이 바빠
20년 넘게 연락이 끊겼었습니다. 자영이 침을 꼴깍 삼키며 편지를 읽어내려가자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모님은 평생 독신으로 살아 자식이 없었고 가장 가까운 혈육인 자영이 법적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속 재산 목록 서울시 도봉구 소재 4층 상가 건물 1동. 자영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이라니? 내가 건물주가 된다고? 하지만 기쁨도 잠시 편지 하단에 적힌 변호사의 붉은색 경고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의 해당 건물은 준공 40년 차로 노후 상태가 매우 심각하며 체납된 재산세만 3천만 원에 달합니다. 또한 긴급 안전 진단 2등급으로 즉시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상속 포기를 신중히 고려하시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자영은 편지를 식탁에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직접 가봐야겠어. 내 눈으로 확인해야지. 2시간 후 도봉구의 쇠락한 상가 골목에 도착한 자영은 눈앞의 건물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외벽은 쩍쩍 갈라져 흉물스러웠고 간판들은 녹물이 흘러내려 글자를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굳게 닫힌 현관문에는 빨간색 압류 딱지와 체납 경고장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건물이라고? 귀신 나오게 생겼네. 자영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발을 들이자 1층 노래방 문이 벌컥 열리며 험상궂은 사내가 튀어나왔습니다. 누구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아, 저 이번에 새로 온 건물주인데요. 사내의 눈썹이 꿈틀하며 표정이 순식간에 험악해졌습니다. 건물주? 아, 주인이 또 바뀌었어? 잘 들어봐요, 아줌마. 월세 올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쇼. 우리도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죽지 못해 살고 있으니까. 아니, 저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말 나오기 전에 미리 선수 치는 거야. 전 주인도 월세 올리려다가 우리한테 아주 혼이 났어. 여기 세입자들 다 한 배 탄 사람들이니까 괜히 건드리지 마죠. 사내가 위협적으로 성큼 다가오자 자영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알았어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죠. 자영이 도망치듯 건물을 빠져나왔지만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자영이 다시 용기를 내어 건물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데 말쑥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김자영 사장님 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성부동산 김대리라고 합니다. 남자가 건네는 명함보다 날카롭게 빛나는 눈빛이 먼저 자영을 훑었습니다. 건물 상태 직접 보시니까 한숨만 나오시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도와주신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건물 지금 당장 파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더 쥐고 계시면 세금 폭탄의 유지 보수비까지 사장님 등골만 휩니다. 김 대리가 서류 가방에서 전자계산기를 꺼내 현란한 손놀림으로 두드렸습니다. 상속세에 밀린 세금, 리모델링 비용 최소 1억, 다 합치면 마이너스 2억입니다. 사장님 형편에 이거 감당되시겠어요? 자영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지만 김 대리는 틈을 주지 않고 몰아붙였습니다. 제가 잘 아는 큰손 투자자가 계신데 사장님 사정 딱하게 여기셔서 지금 당장 현금 3억에 인수하시겠답니다. 세금 털고 빚 갚고도 1억은 손에 쥐시는 거예요. 김 대리가 미리 준비한 매매 계약서를 자영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지금 도장만 찍으시면 내일 바로 입금됩니다. 이런 기회 2번 다시 안 옵니다. 자영이 계약서를 뚫어지라 쳐다보며 망설이자 김 대리의 목소리가 묘하게 비아냥거리는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면 평생 빚더미 깔려 죽으실래요? 이혼하고 혼자 사신다면서요. 그 나이에 무슨 수로 감당하시게요? 자영이 고개를 번쩍 들어 김대리를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지금 제 뒷조사하셨어요? 남의 가정사는 어떻게 아시죠? 김대리가 움찔하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능구렁이처럼 웃어넘겼습니다. 아이 참 사장님도 부동산 일하다 보면 소문 다 듣게 되죠. 자영이 계약서를 김대리의 가슴팍에 툭 밀어버렸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이모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인데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팔 수는 없어요. 아니, 선물이 무슨 선물입니까? 이건 시한폭탄이에요. 폭탄. 폭탄이라도 이건 제 거예요. 시간 좀 주세요. 김대리가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낚아채며 침을 뱉듯 말했습니다. 두고 보세요.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김대리가 씩씩거리며 사라지자 자영은 곧장 무료 법률 상담소로 향했습니다. 상속받으신 건물이 개발 제한 구역에 묶여 있어서 신축이나 증축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세입자들이 전부 월세를 6개월 이상 연체했네요.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건물을 살리려면 최소 1억 5천은 있어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속 포기하시는 게 경제적으로는 이득입니다. 자영이 깊은 한숨을 토해냈지만 왠지 모르게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이대로 포기하기엔 너무 아쉬워서요. 글쎄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며칠 후, 김 대리가 은밀한 장소에서 진철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 전 사모님이 건물을 상속받았습니다. 썩어도 준치라고 시가 10억은 좋게 넘는 물건입니다. 진철이 감전이라도 된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그 여자가 10억짜리 건물을 먹었다고? 네, 도봉구에 있는 4층 상가입니다. 진철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은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숙아, 큰일 났어. 그 여우 같은 여자가 건물을 숨기고 있었어. 우리를 감쪽같이 속였다고. 전화를 끄는 진철이 김대리의 멱살을 잡을 듯 노려보았습니다. 야, 너 왜 이제야 말해? 진작 말했어야지. 저도 오늘 등기부 떼보고 알았습니다. 사장님이 이혼하셨다길래 혹시나 해서. 닥치고 당장 안내해. 그 건물 어디야? 1시간 후 진철과 은숙이 자영의 건물 1층 로비에서 꽥꽥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김자영, 나와. 이 도둑년아, 당장 나와. 진철이 노래방 문을 발로 차며 난동을 부리자 놀란 세입자들이 하나둘 몰려 나왔습니다. 아니, 왜들 이러세요? 영업 방해하게. 2층 학원 원장이 인상을 찌푸리며 따졌습니다. 이 건물 주인이 내 마누라야. 아니, 전 마누라인데 이혼할 때 재산을 싹 다 빼돌려서 여기 숨겨놨다고. 진철이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1층 카페 사장이 앞치마를 두른 채 나서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새 건물주는 아직 코빼기도 안 비췄는데? 거짓말하지 마. 여기 숨어 있는 거 다 알아. 김자영 나와. 진철이 카페 안으로 밀고 들어가려 하자 카페 사장이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한 번만 더 행패 부리면 경찰 부를 겁니다. 당장 나가세요. 뭐, 경찰? 불러. 부르라고. 내가 내 마누라 찾는데 경찰이 무슨 상관이야.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눈치 빠른 은숙이 진철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오빠, 일단 가자. 여기 없는 것 같아. 경찰 오면 우리만 골치 아파져. 진철이 씩씩거리며 세입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김자영 만나면 똑바로 전해. 내 돈 토해내기 전엔 절대 안 끝난다고. 두 사람이 폭풍처럼 휩쓸고 간 뒤 카페 사장이 혀를 찼습니다. 별 미친 개들이 다 꼬이네. 건물주 양반도 참 골치 아프겠어. 그 시각 자영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전 남편이 건물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렸다고요? 자영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네, 방금 1층 카페 사장님이 알려주셨어요. 경찰 부르기 직전에 도망갔답니다.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누구나 열람 가능하니까 금방 알았을 겁니다. 앞으로 더 지독하게 괴롭힐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아직은 마주칠 자신이 없어요. 마음의 준비가 더 필요해요. 자영이 창밖의 회색 하늘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한편 진철과 은숙은 자영이 사는 곳을 알아내려고 수소문했지만 자영이 핸드폰 번호까지 바꾸는 바람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독한 년 분명히 건물 팔아서 현금 챙겨 튀려고 작정한 거야. 진철이 분을 못 이겨 핸들을 쾅 내리쳤고 조수석에 은숙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진정해. 우리한테는 아직 히든카드가 있어. 당신 아들 선우를 이용하면 돼. 일주일 후 자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듯 비장한 표정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건물 수리 전문 업체 맞죠? 누수 공사 견적 좀 받고 싶은데요. 네, 사장님. 건물 위치가 어디쯤 되시나요? 도봉구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이에요. 좀 오래됐어요. 아이고, 도봉구 쪽 오래된 건물이면 손이 많이 가서 저희는 지금 일정이 좀 어렵고요. 아, 마침 퇴직하신 이대한 반장님이 그쪽 전문이신데 그분한테 한번 연락해 보시겠어요? 솜씨 하나는 기가 막힙니다. 업체 직원이 불러주는 전화번호를 자영이 꼼꼼하게 받아 적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락해 볼게요. 자영이 심호흡을 한번 하고 번호를 꾹꾹 눌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굵직하면서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저 소개받고 전화드렸는데요. 건물 수리 때문에. 잠깐만, 혹시 자영이니? 김자영? 자영이 깜짝 놀라 하마터면 수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네, 이대한? 맞구나. 야, 이게 얼마만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반가움이 묻어났고 자영의 입가에도 어느새 살포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다시 연락이 닿니? 정말 신기하다. 그러게 말이야. 안 그래도 너 어떻게 사나 궁금했는데. 근데 건물 수리라니 어디야? 내가 지금 당장 갈게. 도봉구 쪽인데 지금 바로 올 수 있어? 바쁘지 않아? 바쁘긴 무슨. 내일인데 열일 제치고 가야지. 주소 찍어보내. 총알같이 날아갈게. 전화를 끄는 자영의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반가움을 넘어 잊고 살았던 설렘이 몽글몽글 피어올랐습니다. 1시간 후 굉음과 함께 낡은 트럭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춰 섰고 작업복 차림의 대안이 씩씩하게 내렸습니다. 자영아, 대안아.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어색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긴 세월의 강을 건너뛰어 다시 그 시절 소년 소녀가 된 듯 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넌 여전히 곱다. 옛날 모습 그대로네. 대안이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너야말로 그대로야. 장난기 가득한 눈매가 여전하네. 자영이 환하게 웃자 대안의 검게 그을린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건물 상태가 영 아니라며?
어디 한번 보자. 대안이 진지한 눈빛으로 건물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생각보다 더 심각하네. 배관은 다 삭아서 으스러질 지경이고 전기 배선도 엉망이라 까딱하면 불나겠어. 그 정도야? 수리비가 많이 나올까? 업체 부르면 못해도 5천은 부를 거야. 인건비가 만만치 않거든. 자영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자 대안이 셔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싹 다 고쳐줄게. 넌 재료비만 돼. 안 돼. 그건 말도 안 돼. 내 기술이 얼마나 비싼 건데 공짜로 해달라고 해. 무슨 섭섭한 소리를 하고 그래.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대안이 트럭 적재함에서 묵직한 공구함을 챙겨 들었습니다. 잔말 말고 맡겨. 오늘부터 바로 공사 들어간다. 물 새는 것부터 잡아야 해. 며칠 동안 대안은 새벽동이 트기도 전부터 밤이 깊을 때까지 건물에 매달려 비지땀을 흘렸습니다. 자영은 그런 대안의 듬직한 등을 바라보며 메말랐던 마음에 따스한 온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안아, 일 좀 쉬엄쉬엄 해. 점심 먹고 하자. 자영이 정성스럽게 싼 김밥 도시락과 따뜻한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어우, 고마워. 안 그래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던 참인데. 대안이 기름때 묻은 손을 툭툭 털고 김밥을 하나 집어드는 순간 2층 게임장 문이 쾅 열리며 사장이 튀어나왔습니다. 야, 거기 새 건물주. 나랑 얘기 좀 합시다. 산만한 덩치의 사내가 씩씩거리며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대안이 김밥을 내려놓고 자영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말씀은 좋게 하시죠. 무슨 일입니까? 뭐야 당신은? 빠져. 듣자 하니 월세 올리려고 한다며? 우린 절대 못 올려줘. 배째라 그래. 월세를 6개월이나 밀리신 분이 할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대안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쏘아붙이자 사내가 움찔하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명도 소송 절차 잘 아시죠? 임대차 보호법상 3기 이상 연체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고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지금 6기 연체 중이시죠? 대안이 법적인 내용을 조목조목 읊으며 압박하자 사내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당장 돈이 없는데.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밀린 월세 딱 절반만 먼저 입금하세요. 나머지는 다달이 나눠서 갚으시고. 저 절반만? 네. 대신 앞으로 월세는 제 날짜에 꼬박꼬박 내셔야 합니다. 약속 어기시면 그때는 정말 법대로 합니다. 사내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억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거짓말처럼 밀린 월세의 절반이 자영의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대안아,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나 무서워서 말도 못 꺼냈을 거야. 자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마움을 전하자 대안이 쑥스럽게 코를 문질렀습니다. 별거 아니야. 이제 시작인걸. 이 건물 내가 보란 듯이 살려놓을게. 대안이 낡은 도면을 테이블에 펼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4층은 옥상 정원 터서 네가 살 집으로 꾸미고 1층부터 3층은 요즘 스타일로 싹 리모델링하면 괜찮은 가게들이 줄을 설 거야. 하지만 돈이, 인건비는 내가 몸으로 때우면 되고 자재는 내가 거래하는 도매상에서 원가로 떼올 수 있어. 재료비만 있으면 충분해. 자영이 여전히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대안이 자영의 두 손을 꼭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자영아, 나 믿고 한 번만 질러봐. 이건 하늘이 너한테 준 기회야.
이대로 포기하면 평생 후회한다. 대안의 투박한 손에서 전해지는 진심 어린 온기에 자영은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 해보자. 너 믿고 한번 해볼게. 대안과 자영은 매일 붙어 다니며 건축자재 시장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영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대안아, 이 타일 어때? 무늬가 깔끔하고 예쁜데. 오, 감각 있는데? 근데 이쪽 색상이 더 밝아서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일 거야. 이걸로 하자.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신혼부부 같았고 자영의 마음속 묵은 때도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자 대안은 밤늦게까지 망치질을 했고 자영도 페인트 칠을 하고 폐자재를 나르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자영아, 볼에 페인트 묻었다. 가만히 있어봐. 대안이 자영의 볼에 묻은 하얀 페인트 자국을 엄지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며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대안의 거친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떨림에 자영의 심장도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미안. 다 닦았다. 대안이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자 자영도 붉어진 얼굴을 감추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심시간 두 사람은 공사자재 위에 걸터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예시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너 기억나? 6학년 때 소풍 가서 네가 싸온 김밥 나한테 나눠줬잖아. 그랬나? 하도 오래전 일이라. 난 생생해. 그때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워서 도시락 못 사갔는데 네가 슬쩍 건네준 그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 대안이 먼 하늘을 응시하며 추억에 잠긴 듯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나 그때부터 너 좋아했었다. 자영이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안을 바라보자 대안이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그냥 한 번은 꼭 말하고 싶었어. 고마웠다고. 자영은 아무 말 없이 대안의 투박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이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위로와 대답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3개월이 흐르고 흉물스럽던 건물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산뜻한 베이지색으로 도색된 외벽, 모던한 조명으로 밝힌 복도, 옥상 정원까지 갖춘 4층은 이제 동네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1층 카페 자리 아직 남았나요? 2층 학원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새 단장한 건물을 보고 세입자들의 문의가 빗발쳤고 죽어있던 건물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자영은 4층 테라스에 앉아 대안과 향긋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지고 멀리 북한산 자락이 그림처럼 펼쳐진 풍경은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웠습니다. 대안아,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나 혼자서는 엄두도 못 냈을 거야. 에이, 별말을.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좋은 일만 가득할 거야. 자영이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활짝 웃자 그 미소가 봄날의 벚꽃처럼 화사하게 피어났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내 공간이 생긴 기분이야. 누구 눈치 안 봐도 되는 진짜 내 집. 대안이 자영을 그윽하게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고생하고 행복해져도 돼, 자영아. 넌 그럴 자격 충분해.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찻잔을 기울이는 모습은 아름다웠고 자영은 태어나 처음으로 완벽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에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자 흉가처럼 버려졌던 자영의 건물에도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1층에는 각 구운 빵 냄새가 고소하게 풍기는 카페가 들어섰고
2층과 3층 역시 활기찬 목소리가 건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님. 오늘 날씨 참 좋죠? 자영이 아침마다 건물을 둘러볼 때면 세입자들이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장님. 카페 사장이 갓 내린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건네자 자영이 두 손으로 받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요즘 장사가 아주 잘 돼요. 건물이 환해지니까 손님들이 줄을 서네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학원 원장도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건물주님, 이번에 엘리베이터 새로 넣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학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3층까지 걸어 다니느라 고생 많았는데 이제 살 것 같대요. 자영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4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그곳은 낡은 옥상 창고가 아닌 그녀만의 아늑한 보금자리로 탈바꿈해 있었습니다. 넓은 통유리창 너머로 눈부신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테라스에는 알록달록한 꽃 화분들이 옹기종기 모여 싱그러움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딩동하고 초인종이 울리자 자영이 앞치마를 두른 채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대안이 쑥스러운 표정으로 하얀 생크림 케이크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자영아. 어머, 세상에, 내 생일을 어떻게 알았어? 우리 6학년 때 내 생일 잔치 초대받아 갔었잖아. 그때 떡볶이 먹으면서 달력에 동그라미 쳐놨던 거 아직도 기억해. 대안이 뒷머리를 극적이며 케이크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제과점에서 파는 것보다 못생겼지만 내가 직접 만들었어. 두 사람은 봄바람이 살랑이는 테라스로 나가 작은 테이블에 케이크를 올렸습니다. 자영이 촛불을 후 불어 끄자 대안이 어린아이처럼 물개박수를 쳤습니다. 소원 빌었어? 무슨 소원 빌었어? 응, 빌었지. 비밀이야. 자영이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하자 대안이 주머니에서 자그마한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생일 선물이야. 자영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은반지 2개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반지 안쪽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함께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안이 자영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야. 내가 항상 내 옆에 있을게. 자영의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히더니 이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대안아. 자영이 반지를 꺼내 끼우자 대안도 자신의 반지를 끼고 자영의 손을 꼭 감싸쥐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함께 이겨내자. 내가 너 지켜줄게. 다음 날 아침 자영이 향긋한 커피 향을 즐기며 여유를 만끽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부서질 듯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계십니까? 구청 단속반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자영이 소스라치게 놀라 문을 열자 딱딱한 표정의 공무원 3명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주민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불법 증축 및 소방시설 미비 혐의입니다. 확인될 때까지 영업정지 명령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불법 증축이라니요? 저희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단속반원들이 매서운 눈초리로 건물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놀란 세입자들이 복도로 나와 불안에 떨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정장 차림의 대안이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잠시만요, 담당자님. 여기 건물 관련 모든 인허가 서류 원본입니다. 대안이 침착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서류를 하나씩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전부 최근 3개월 이내에 구청이랑 소방서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겁니다. 도장 확인해 보시죠.
단속 반원이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더니 머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네요. 누군가 악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나 봅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단속반이 철수하자 자영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대안아, 세상에, 네가 이거 다 미리 준비해 둔 거야? 당연하지. 세상에 별의별 사람 다 있어. 내 전남편 같은 사람이 꼬투리 잡을까봐 내가 완벽하게 대비해놨지. 바로 그때 1층 로비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김자영, 당장 튀어나와. 진철이 며칠은 씻지 않은 듯 꾀재재한 몰골로 로비 한복판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셔츠는 다 구겨져 노숙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 도둑년아, 내 재산 빼돌려서 여기 숨겨놓고 호의호식하니까 좋냐? 자영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당당한 걸음으로 진철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하는 추태예요? 이 건물은 정당하게 내 이름으로 상속받은 거예요. 웃기지 마. 이혼하기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해서 숨겨놨던 거 다 알아. 내 돈 내놔. 진철이 눈을 뒤집으며 자영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자 대안이 번개처럼 나타나 진철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어디서 행패입니까? 그 손 놓으세요. 자영이 가방에서 공증받은 서류 한 장을 꺼내 진철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눈이 있으면 똑바로 봐요. 상속 시점 증명서예요. 이모님이 돌아가신 건 우리가 법적으로 남남이 된 지 한 달 후고 상속 등기도 그 이후에 했어요. 당신이랑은 10원 한 장 상관없는 내 재산이라고요. 진철이 서류를 낚아채 읽어보았지만 날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진철의 동공이 지진난 듯 흔들렸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그럼 이혼 전엔 정말 빈털털이었어?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받은 서류예요. 못 믿겠으면 변호사 불러서 직접 확인해 보시던가. 자영이 턱짓으로 건물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기왕 오셨으니 구경이나 실컷 하고 가세요. 내가 맨손으로 읽어낸 것들을. 통유리 너머 1층 카페는 손님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고 2층과 3층 모두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 모든 걸 내가 해냈어요. 당신이 무시하던 그 김자영이 새벽바람 맞으며 쓰레기 줍고 청소해서 번 돈으로 대안씨 도움받아 하나하나 다 고쳐서 만든 거라고요. 진철의 얼굴이 시체처럼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너한테 이런 능력이 있었어? 난 정말 몰랐어. 당신이 알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당신 눈엔 내가 시어머니 똥오줌이나 받아내는 식모, 집구석에 처박혀 밥이나 하는 하녀로밖에 안 보였으니까. 그때 은숙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오빠, 여기서 뭐해? 돈은? 돈 받았어? 은숙도 으리으리하게 변신한 건물을 보고 피읍 입을 떡 벌렸습니다. 뭐야, 이거 진짜 저 여자가 한 거야? 대박이네. 자영이 은숙을 벌레 보듯 피읍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오은숙 씨, 구청에 찔러서 허위 신고한 거 당신 짓이죠? 영업정지 당하게 하려고. 은숙이 뜨끔해서 시선을 피하며 딴청을 피웠지만 자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그만들 하고 나가주세요. 더 이상 내 건물 물 흐리지 말고. 자영이 인터폰을 들어 경비실을 호출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여기 1층 로비에 잡상인 둘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네요. 아주 정중하게 밖으로 좀 내쫓아 주세요.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진철과 은숙의 양팔을 끼고 끌어내자 진철이 질질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자영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자영아, 너 정말 달라졌구나. 딴 사람 같아. 이제야 아셨어요? 너무 늦었네요. 안녕히 가세요. 자영이 대안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유유히 4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진철은 로비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닫히는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은숙이 짜증을 내며 진철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오, 쪽팔려. 오빠, 빨리 일어나. 가자. 여기 있어봤자 개망신만 당해. 내가 알던 그 곰 같던 김자영이 저렇게 대단한 여자였다니. 진철이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비틀비틀 건물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허름한 순대국밥집 구석자리에서 진철과 은숙이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오빠, 정신 좀 차려. 이미 물 건너갔어. 그만 잊어. 내가 미친놈이지. 진짜 다이아몬드를 발로 차버리고 큐빅을 주었어. 진철이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리며 쓴 소주를 식도로 털어넣었습니다. 30년 동안 묵묵히 날 받쳐준 조강지철을 내가 내 손으로 내쳤어. 그리고 이제 와서 땅을 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은숙이 기가 막히다는 듯 눈을 흘겼습니다. 뭐, 큐빅? 지금 나보고 하는 소리야?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뭐가 짜라는 거야? 넌 그냥 내 돈 보고 달려든 불나방이지. 돈 떨어지니까 볼 장 다 봤다 이거냐? 진철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계산도 안 하고 가게를 나가버렸고 은숙은 혼자 남아 이를 바드득 갈았습니다. 한편 자영은 4층 테라스에서 대안과 함께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바라보며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오늘 정말 속 시원했어. 잘했어, 자영아. 다 대안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대안이 자영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아픈 과거는 다 지워버려. 우리 앞에는 행복한 미래만 남았으니까. 자영이 편안한 얼굴로 대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유난히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봄날이 이어지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자영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막 잠자리에 들려는 찰나 현관문이 부서질 듯 쾅쾅 울려댔습니다. 엄마, 엄마, 나야, 선우야. 문 좀 열어줘. 제발. 다급한 아들의 목소리에 자영이 소스라치게 놀라 맨발로 뛰어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얼굴이 온통 피멍투성이가 된 아들 선우가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선우야,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니? 얼굴이 왜 이래? 엄마, 내가 잘못했어. 선우가 힘이 풀린 듯 자영의 품으로 털썩 쓰러지자 등 뒤 어둠 속에서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어라, 여기 숨어 있었구만. 야, 도망가면 다야. 어딜 튀어. 거구의 사채업자가 위협적으로 들이닥치려 하자 자영이 본능적으로 선우를 등 뒤로 감싸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누구세요? 남의 집에서 무슨 짓이에요? 이 새끼가 우리한테 돈 3억을 빌려놓고 튀었어. 오늘이 마감인데 입만 털고 자빠졌네. 사채업자들이 복도가 떠나가라 고함을 지르자 잠자던 세입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하나둘 문을 빼꼼히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야? 깡패들인가 봐.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1층 카페 사장과 2층 학원 원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수군거렸습니다. 3억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자영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선우를 돌아보자 선우가 덜덜 떨며 울먹였습니다. 아빠가 내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코인 투자했대요. 근데 그게 다 사기여서 날렸다고. 뭐라고?
자영이 눈앞이 캄캄해져 휘청거리자 때마침 소란을 듣고 올라온 대한이 자영을 급히 부축했습니다. 자영아, 괜찮아? 당신들 뭐야? 대한이 상황을 단번에 파악하고는 사채업자들 앞을 듬직하게 막아섰습니다. 일단 다들 진정하시고 밤이 늦었으니 내일 날 밝으면 정식으로 사무실에서 이야기합시다. 뭐, 내일? 웃기지 마. 오늘 못 받으면 이자가 하루에 1,000만 원씩 불어나는 거 몰라? 그럼 지금 당장 경찰 부르겠습니다. 심야의 주거 침입의 협박까지. 이거 현행범인 거 아시죠? 대한이 핸드폰을 꺼내 들고 112 버튼을 누르려 하자 기세등등하던 사채업자들이 멈칫했습니다. 좋아. 내일 오후 2시까지 봐준다. 그때까지 돈 안 가져오면 내 아들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사채업자들이 침을 뱉으며 우르르 빠져나간 후 자영은 축 늘어진 선우를 부축해 4층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일단 치료부터 하자. 세상에 얼마나 맞은 거야. 자영이 구급상자를 가져와 터진 입술과 멍든 눈가를 소독하자 선우가 고통스러운 듯 움찔거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아빠 잡으러 집에 왔다가 나만 있으니까 나를. 아빠는? 그 인간은 지금 어디 있는데? 몰라요. 전화기도 꺼져 있고 연락도 안 돼요. 선우가 고개를 푹 숙이며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를 오해했어요. 그 여자가 엄마가 도박에 미쳐서 재산 다 날렸다고 거짓말했는데 나는 바보같이 그걸 믿고. 자영이 떨고 있는 선우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으면 된 거야. 엄마가 이렇게 피땀 흘려 건물을 일궈낸 줄도 모르고 나는 엄마 원망만 하고 흐흑. 선우가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자 자영이 아들을 가슴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울지 마. 엄마가 어떻게든 해결할 거야. 다음 날 오전 진철이 건물을 찾아왔습니다. 며칠 새 10년은 늙은 듯 수척한 몰골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탐욕스럽고 뻔뻔했습니다. 김자영, 우리 선우 여기 있지? 내 아들 어딨어? 당신이 무슨 염치로 여길 와요? 진철이 로비 한복판에서 꽥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아들이잖아. 아들이 아비 좀 도와주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야? 자식 키워서 이럴 때 써먹는 거지. 그때 붕대를 감은 선우가 계단을 내려오다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아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 아들아. 그게 아니라 아빠가 이번에 투자만 성공하면 너한테도 크게 한 몫 챙겨주려고 했지. 진철이 당황하며 비굴하게 변명하자 선우가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거짓말. 아빠는 처음부터 나를 이용할 생각뿐이었잖아요. 4명의 도용해서 빚더미에 앉혀놓고 깡패들한테 맞을 때는 도망가 놓고 이 자식이 어디서 아비한테 눈을 불하려. 진철이 적반하장으로 손을 치켜들자 자영이 선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만해요. 당신이 선우 이름 도용해서 사채 쓴 거 다 알고 있어요. 도용은 무슨 자식 이름 좀 쓴 게 도용이야? 그때 대한이 앞으로 나서며 핸드폰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유, 그 박진철이라는 양반이 아들놈 신분증 훔쳐다가 지가 도장 파서 찍었더라고. 아들놈은 아무것도 모르던데? 사채업자의 걸걸한 목소리가 로비에 쩌렁쩌렁 울리자 진철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채업자들이 어제 다 풀었어요. 당신이 아들 몰래 인감도장 위조해서 대출받았다고요. 이거 사문서 위조죄인 거 아시죠? 자영이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쏘아붙이자 선우가 충격에 휩싸여 아버지를 노려보았습니다. 도장까지 위조했다고요? 아빠가
정말 나한테 그랬어요? 아니, 그게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진철이 우물쭈물하며 뒷걸음질 치자 선우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평생 엄마 피 말리더니 이제는 나까지 팔아먹어요? 아빠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돈줄이 필요한 거였잖아요. 야, 너까지 왜 이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알았어요. 아빠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신용이 필요한 거였어요. 선우가 혐오스럽다는 듯 고개를 돌리자 진철이 다급하게 선우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선우야, 그래도 내가 내 아빠잖아. 한 번만 살려다오. 응? 이거 놓으세요. 더럽게. 선우가 아버지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더 이상 아빠한테 안 속아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외롭게 싸웠는지, 아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알았으니까요. 진철이 악에 받쳐 자영을 향해 삿대질했습니다. 내년이 아들을 꼬드긴 거지? 내 아들을 세뇌시켜서 나를 버리게 만든 거야? 착각하지 마요. 당신이 당신 욕심 때문에 스스로 아들을 버린 거예요. 자영의 단호한 일갈에 진철은 이를 부득부득 갈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우가 쭈뼛거리며 자영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들어가도 돼요? 그럼 어서 와라. 밥은 먹었니? 선우가 거실 소파에 앉자 자영이 따뜻한 유자차를 내왔습니다. 변호사님이랑 통화했는데 아빠가 4명에 도용한 건 명백한 범죄래. 고소하면 채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대. 엄마는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야. 네가 결정하렴. 하지만 엄마는 네가 빚 때문에 인생을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때 대안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내가 사채업자들 좀 알아봤는데 완전 불법 고리대 금업자더구만. 이자율이 법정 최고치의 10배가 넘어. 그럼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건가요? 대안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원금은 갚아야 하지만 터무니없는 이자는 무효야. 그리고 불법 추심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놈들도 꼼짝 못해. 선우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래도 원금 3억을 무슨 수로 갚아요. 전 이제 끝났어요. 대안이 선우의 어깨를 툭 치며 옆에 앉았습니다. 선우야, 너도 이제는 알아야겠다. 내 엄마가 이 건물 지키려고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는지. 대안이 담담하게 지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혼 도장 찍고 내 엄마 빈털터리로 쫓겨나서 그 추운 겨울에 새벽 4시부터 거리 청소했어. 손발이 다 터져가며 시급 10,000원짜리 일해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했다고. 선우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거리 청소요? 우리 엄마가요? 그래. 너희들한테 문자 보내도 답장 하나 없을 때 내 엄마는 찬 골방에서 라면으로 끼니 때우면서 울었어. 이 건물 상속받고도 세금 낼 돈 없어서 포기하려던 거 깡으로 악으로 버텨서 여기까지 온 거야. 자영이 민망한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대안 씨, 애 마음 아프게 그만해요. 아니야, 자영아. 이 녀석도 알아야 정신 차리지. 선우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줄도 모르고. 선우가 오열하자 자영이 다가가 아들을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이제라도 엄마 마음 알아줬으니 됐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엄마가 이렇게 훌륭하게 사시는데 저도 이제 정신 차리고 살게요. 빚도 제가 어떻게든 갚을게요. 자영이 선우의 눈물을 닦아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끙끙대지 마. 가족이잖아. 같이 해결하자. 며칠 뒤 무거운 침묵이 감도는
자영의 집 거실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진철은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처럼 소파 끝자락에 엉덩이만 걸치고 앉아 불안하게 다리를 떨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선우가 자영의 옆에 딱 붙어 앉아 아버지를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자영이 결연한 표정으로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당신 부른 이유는 딱 하나야. 아들 앞으로 된 빚 문제, 오늘부로 깨끗하게 끝내. 빚을 갚으려면 돈이 있어야 갚지. 나 빈털터리인 거 뻔히 알면서 왜 사람을 들볶아? 진철이 억울하다는 듯 펄쩍 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영이 코웃음을 치며 서류 한 장을 진철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정말 빈털터리일까? 박진철 씨, 당신이 꽁꽁 숨겨둔 비자금 계좌 우리가 모를 줄 알았어? 자영이 내민 은행 거래 내역서를 본 진철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여기 아주 상세하게 다 나와 있네. 그건 이미 다 날아갔어. 투자 실패해서 한 푼도 안 남았다고. 진철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자 지켜보던 대안이 노트북을 열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자기야, 그 돈 스위스 계좌에 안전하게 잘 넣었지? 우리 나중에 그걸로 세계 여행이나 다니자. 스피커를 통해 은숙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거실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진철의 들뜬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연하지. 5억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안 건드려. 그건 우리 노후 자금이야. 선우가 배신감에 치를 떨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금 5억을 쥐고 있으면서 아들인 내 이름으로 사채를 썼다고?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야?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서 진철은 고개를 푹 떨구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안해. 그 돈은 내 마지막 보루라서. 자식 인생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고 두 분이서 해외여행 다니며 쓸 노후 자금? 자영이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택하세요. 그 잘난 비자금 털어서 아들 빚 당장 갚든지 아니면 이 모든 횡령 증거 들고 검찰청으로 가든지. 진철이 사색이 되어 자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너 설마 진짜 나를 고발하겠다는 거야? 애 아빠를?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난 악마하고도 거래할 수 있어. 감방 가서 콩밥 먹을래? 아니면 돈 내놓을래? 엄청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한 진철이 결국 두 손을 들고 항복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2억 줄게. 당장 융통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야. 그걸로 급한 불부터 꺼. 전체 빚 3억 중에서 2억이면 원금 1억이 남네. 대안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상황을 정리하자 자영이 선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머지 1억은 네가 스스로 갚는 거야. 네가 빌린 건 아니지만 내 명의로 벌어진 일이니 책임지는 법도 배워야 해. 자영이 미리 준비해둔 빳빳한 건물 관리인 유니폼과 청소 도구를 선우에게 건넸습니다. 여기서 먹고 자면서 건물 관리해. 월급은 200만 원. 딴 생각 안 하고 월급 몽땅 저축하면 몇 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어. 선우가 관리복을 받아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서 꼭 갚을게요. 진철이 비틀거리며 도망치듯 현관으로 향하자 자영이 등 뒤에 대고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다시는 아들한테 손대지 마세요. 그땐 정말 국물도 없을 줄 알아요. 진철이 대꾸 한마디 못하고 사라지자 선우가 와락 자영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선우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빗자루를 들고 건물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어이구, 실장님,
오늘도 제일 먼저 나오셨네요. 1층 카페 사장이 갓 내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건네자 선우가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가 마당쇠잖아요. 엄마가 피땀 흘려 지킨 건물인데 먼지 한 톨도 용납 못하죠. 지나가던 학원 원장도 선우의 성실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젊은 사람이 어쩜 이렇게 요령도 안 피우고 성실해? 덕분에 건물이 반짝반짝 윤이 나서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세요. 자영은 4층 테라스에서 땀 흘려 일하는 아들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가슴 뭉클한 대견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어. 예전에 그 철부지가 아니야. 대안이 자영의 어깨를 감싸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잖아. 고생을 해봐야 철이 드는 법이지. 이제 진짜 사람 구실하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진철이 건물 뒤편 주차장을 서성이다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던 선우에게 접근했습니다. 선우야, 아빠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선우가 아버지를 발견하고는 싸늘하게 표정을 굳혔습니다. 여기 왜 오셨어요? 무슨 일인데요? 그게 아빠가 급전이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네가 그동안 여기서 일해서 번 돈 좀 있을 거 아니냐? 선우가 기가 막히다는 듯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10원 한 장 못 드려요. 야, 임마. 잠깐만 빌려달라는 거잖아. 아빠가 금방 갚는다니까 그러네. 아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전 이제 아빠 가머니설에 속는 바보 아니에요. 진철이 다급한 마음에 선우의 팔을 붙잡으려 하자 선우가 벌레 털어내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시는 여기 찾아오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얼쩡거리시면 경비실에 신고해서 접근 금지시킬 거예요. 너 천하의 불효자식 같으니라고. 아비한테 이럴 수 있어? 아빠가 먼저 가족을 버렸잖아요. 자식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헌신짝처럼 버렸잖아요. 가세요. 선우가 뒤도 안 돌아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진철은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로 허탈하게 서 있다가 터덜터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자영과 선우 그리고 대안이 둘러앉아 따뜻한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아까 낮에 아빠가 또 왔었어요. 선우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하자 자영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뭐, 그 인간이 또 너한테 해코지하진 않았니? 돈 빌려달라고 하길래 딱 잘라 거절했어요. 2번 다시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안 올 거예요. 대안이 선우의 등을 툭툭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잘했다, 선우야. 나쁜 인연은 끊어낼 줄도 알아야 해.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게 진짜 어른이야. 자영이 아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많이 컸구나. 이제 엄마가 기대도 될 만큼 든든해졌어. 선우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에이, 아직 멀었어요. 엄마 호강시켜드리려면 더 열심히 살아야죠.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선우는 그동안 땡전 한 푼 허투루 쓰지 않고 악착같이 모은 월급을 털어 마침내 남은 빚을 모두 청산했습니다. 엄마, 아저씨, 저 드디어 다 갚았어요. 방금 마지막 송금 끝냈어요. 선우가 통장을 흔들며 4층으로 뛰어 올라오자 자영이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가 아들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장하다, 정말 장해. 우리 아들이 결국 해냈구나. 대안도 물개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축하한다, 선우야. 이제 진짜 새 출발이다. 빚없는 인생이 얼마나 날아갈 듯 홀가분한지 오늘 맘껏 느껴봐라. 선우가 상기된 얼굴로 자영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부탁이 있어요. 저 계속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그래, 일이 많이 고될 텐데 괜찮겠니? 힘들어도 보람차요. 엄마가 청춘 바쳐 지켜온 이 건물. 이제 제가 엄마랑 같이 지키고 싶어요. 자영의 눈가에 촉촉한 이슬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그래. 우리 함께 이 건물을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 보자. 대안이 두 사람의 어깨를 넓은 팔로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세 식구는 진짜 가족이다. 비바람이 불어도 서로 믿고 의지하는 튼튼한 가족. 창밖에는 보슬보슬 봄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거실 안은 난로보다 더 뜨거운 가족애로 후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우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빗자루를 들었고 세입자들도 그런 선우를 친동생처럼 아들처럼 반겨주었습니다. 자영은 테라스에서 그 평화로운 풍경을 내려다보며 가슴 깊이 되뇌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가정을 이루었구나. 돈보다 귀한 게 무엇인지 뼈저리게 배운 우리 가족. 이제 꽃길만 걷자.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자영이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향긋한 모닝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화면 하단에 빨간색 자막이 뜨며 긴급 속보 시그널이 울렸습니다. 정부 도봉구 일대 그린벨트 전면 해제, 대규모 신도시 개발 확정. 아나운서에 다급하면서도 흥분된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있던 도봉구 일대를 전면 해제하고 3기 신도시급 대규모 개발을 확정지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지하철 3개 노선이 교차하는 트리플 역세권 환승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자영이 마시던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어 등장한 부동산 전문가가 지도를 가리키며 침을 튀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단군 이래 최대의 호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해당 지역의 땅값은 최소 10배에서 많게는 15배까지 수직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신설 역세권 사거리에 위치한 상가 건물들은 부르는 게 값이 될 겁니다. 말 그대로 수십억, 아니 그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자영이 떨리는 손으로 화면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개발 예정지를 짚어봤습니다. 자영의 건물이 정확히 신설 환승역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 그야말로 노른자위 땅 한가운데 박혀 있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자영이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안을 불렀습니다. 대안아, 선우야, 빨리 나와봐. 뉴스 좀 봐. 방에서 뛰쳐나온 선우가 뉴스를 보고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엄마, 저거 우리 건물 위치잖아요. 완전 대박 났어요. 이제 우리 건물 수십억짜리래요. 선우가 펄쩍펄쩍 뛰며 환호성을 질렀지만 정작 자영은 꿈을 꾸는 듯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도봉구의 한 퀴퀴한 고시원 쪽방. 진철이 러닝 셔츠 차림으로 쭈그리고 앉아 작은 브라운관 TV로 같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진철이 젓가락으로 집어들던 컵라면 용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종아리에 튀었지만 진철은 뜨거움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가 제 발로 차버린 건물이 수십억이 됐다고? 진철이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으악, 바보 천치, 등신 같은 놈. 자영이를 버리고 그 금싸라기 건물을 포기하고 고작 이런 쪽방 신세라니. 진철이 애꿎은 벽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통곡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때 진철의 액정 깨진 폴더폰이 징하고 울렸습니다. 국제범죄수사대 알림 태국으로 도피했던 피의자 오은숙 씨가 현지에서 투자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금주 내 한국으로 강제 송환될 예정입니다. 문자를 확인한 진철이 실성한 사람처럼 허탈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흐흐흐, 그 여자마저 결국 다 잃었구나. 싹 다 망했어. 진철은 쇠창살 같은 방범창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을 묵묵히 내조해준 조강지철을 버리고 천륜인 아들까지 등쳐먹은 대가가 고작 이 꼴이라니. 하하. 바닥에 쏟아진 라면 국물이 붉게 말라가는 것처럼 진철의 인생도 비참하게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자영의 건물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건물주님, 뉴스 보셨어요? 축하드립니다. 1층 카페 사장이 샴페인과 케이크를 들고 헐레벌떡 뛰어 올라왔고 학원 원장도 큼지막한 꽃다발을 안고 나타났습니다. 이제 정말 강남 부자 안 부러운 벼락부자 되셨네요. 미리 줄 좀 잘 서야겠습니다. 세입자들이 입을 모아 부러워했지만 자영은 평소와 다름없는 온화한 미소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전 어제와 똑같은 김자영이에요. 돈방석에 앉았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전 여러분과 함께 지지고 볶며 사는 지금 이 건물이 제일 좋습니다. 돈 앞에서 들뜨지 않는 자영의 겸손한 태도에 세입자들은 다시 한번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화창한 봄 햇살이 쏟아지는 오후 자영과 대안이 새로 단장한 옥상 정원 파라솔 아래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자영이 직접 구운 고소한 쿠키가 놓여 있고 화분들 사이로 철쭉과 영산홍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참 꿈만 같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대안이 자영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진 소박한 은반지가 봄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그러게. 대안 씨가 없었다면 난 벌써 포기하고 주저앉았을 거야. 정말 고마워. 자영이 대안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자 대안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자영이 네가 강한 여자였기 때문에 해낸 거야. 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단단하고 멋진 사람이야.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을 때 옥상 계단을 오르는 경쾌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저씨, 저 왔어요. 선우가 단아한 인상의 아가씨와 손을 꼭 잡고 나타났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제 약혼자 수진이에요. 인사드려. 수진이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선우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자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수진을 와락 안아주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어쩜 이렇게 곱니까? 우리 아들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네. 어서 와라, 우리 며느리. 선우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이번 가을에 결혼하려고요. 엄마가 허락해 주신다면요. 허락은 무슨, 당장이라도 식장 잡아야지. 축하한다, 내 새끼들. 정말 축하해. 자영이 선우와 수진을 번갈아 안아주었고 대안도 선우의 어깨를 툭 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자식, 이제 정말 어른 다 됐구나. 듬직하다, 아주 자랑스러워. 네 사람은 옥상 정원에 둘러앉아 축하연을 열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건물이나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웃고 울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온기에 있다는 것을요. 그 수많은 건물 숲속에서 자영 빌딩은 작지만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따뜻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김자영 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평생을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해 희생하며 살았던 한 여성. 62세의 나이에 빈손으로 쫓겨나 새벽 거리를 청소하며 다시 시작해야 했던 막막한 현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건물 하나가 그녀에게 기회가 되었고 운명적인 재회가 새로운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철없던 아들도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죠. 무엇보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자영 씨가 수십억의 건물주가 된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세입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아들과 대한 씨와 함께 소박한 일상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바닥으로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영 씨의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혼자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의 진정한 반전은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